예,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후에 이제 출국을 할 예정입니다.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캐나다로 떠날 텐데 첫 다자 외교 무대이기도 하고 1박 3일 상당히 일정이 빡빡합니다. 맞습니다. 뭐 대통령 취임한 지 12일 만에 지금 하니까 공식 해외 순방인데요. 역대 대통령 중에 그러니까 취임 이후에 최단기에 지금 출발하는 일정도 일정이지만 그 현지 일정도 너무 지금 빠듯한 일정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박 3일 일정인데요. 현지 시간 16일 오후에 캐나다 캘거리에 도착을 해서 일단 G7 초청국들을 대상의 정상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마 양자 회동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저녁에는 캐나다 주최의 공식 행사에 참석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 날 한 100km 떨어져 있는 카나나스 키스라는 데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G7 주요 국가들 그러니까 정상들이 참여하는 확대 섹션, 그러니까 확대 세션의 그 정상회담에 참여를 하고요. 그 정상회담 전후를 해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이제 주요 7개국의 주요 정상들과의 양자 회동을 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 날 17일 날 다시 그러니까 18일 날 돌아오는 걸로 엄청 빠듯한 일정입니다. 예. 사실상 그 정상외교 일정이 좀 멈춰있던 상태였는데 이게 재개된다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G7 회원국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우리의 주요 외교 대상국인 미국과 일본들이 회원국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계엄 사태 이후에 위성락 실장이 얘기한 것처럼 6개월 동안 한국 외교가 멈춰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번에 G7 회의에 참석함으로써 아마 우리 한국 외교의 복원 이것이 이제 정상적으로 가동된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의미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데모크라틱 코리아 이즈 백, 한국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세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주요국 정상들하고 회의를 같이 하지 않습니까? 양자회담을 하게 될 텐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기에 한국과 그런 국가들 간의 상호 신뢰 구축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국가들의 정상들하고 양자회담을 하든 다자회담을 하게 될 텐데 이렇게 되면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실용 외교가 어떻게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될지 이것이 하나의 과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관세 전쟁을 사실상 펼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회원국들과도 관련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계속해서 지금 압박 수위를 좀 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역사적인 일이죠. 4월 3일로 좀 돌아가 보면 이 상호관세 판례를 이렇게 크게 들고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 하고서 실제 4월 9일 날 상호관세를 부과 조치를 하고 그리고서 유예를 했는데 상호관세의 부과 대상 다 이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모든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교적으로 여러 가지 풀어야 될 숙제들이 많이 있으나 이 G7 회의에 참석하는 모든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미국으로부터의 관세 전쟁에 대해서 그 관세 폭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까? 공동 대응을 할 것인가? 아니면 미국 측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면서 또 관세를 면제받을 것인가 라는 그 대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됩니다. 캐나다 가장 대표적인 관세 전쟁의 대상국인 것이고요. 유럽도 뺄 수가 없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무역 협상을 체결해야 되는 그런 일보 직전의 상황 하에서 더군다나 중동 전쟁이라는 굉장히 큰 불확실성을 안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게 지금 관세 전쟁을 펼칠 것이 맞는 것인가? 사실 이제 캐나다나 그밖에 G7 주요 참여국들이 한국도 혹은 그밖에 다른 나라들도 적극적으로 같이 정상회의 하자라는 것을 이끄는 것은 미국이 이렇게 독식하듯이 하는 정말 방향을 알 수 없는 이 관세 전쟁에 공동 대응하자라는 그런 어젠다를 세팅하고 함께 논의를 해보는 자리로서의 의미를 또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G7에 해당되는 그 대부분의 국가들이 미국발 관세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민하는 자리이니만큼 한국도 어떻게 협상을 체결할 것이고 또 국제 공조적으로 같이 맞대응할
방향성을 모색하자라는 의미도 상당 부분 존재한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회원국들이 아무래도 미국과 이견이 있기 때문에 공동 성명도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마저 나오고 있는데 네. 그 실제로 가장 최근에 이뤄진 품목별 관세 조치를 살펴보면은 네. 철강 관련해서 그러니까 비단 그 철강 제품뿐만 아니라 이걸 사용해서 만든 뭐 세탁기, 냉장고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업들도 상당히 대미 수출이 많다 보니까 역시 긴장감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부분 말씀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경제가 풀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숙제인 겁니다. 우리나라가 소위 자동차 수출하고 반도체 수출하고 가전제품 수출하는 나라인 거예요. 쉽게 정의를 해본다면. 그런데 자동차에 대해서 관세 부과하고 가전제품에 대해서 관세 부과하고 반도체에 대해서 관세 부과하면 우리는 어떻게 수출을 하고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런 관점에서 지금 G7 정상회의에서 풀어야 될 숙제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근데 제가 앞서 코멘트해 드렸던 것처럼 4월 3일 날 발표했었던 것은 상호관세였던 것이고 상호관세와는 별개로 품목별 관세를 부과해 왔던 겁니다. 근데 이 철강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할 때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미국에서 지금 세탁기도 생산하고 지금 보시는 자료가 있죠. 세탁기도 생산하고 건조기도 생산하고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미국산 철강이 통상 수입하는 철강보다 20%가량 비싸요. 그러면 미국산 철강을 사용하면 관세를 면제받아요. 그럼 오히려 관세를 부과받은 다른 나라 철강을 수입해서 쓸 것이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의사결정을 또 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들로서는 이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미국 정부의 어떤 드라이브에 반하는 기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우려도 분명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가 나서서 기업이 어떻게 해야 될지 망설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줄 필요가 있는데 이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도 한국 정부가 단독적으로 하기보다는 G7이 이 주요 참여국들이 어떤 식으로 함께 대응하는지를 모색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공조적으로 미국의 어떤 관세 전쟁에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모색하는 자리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여기서 잠시 대미 협상을 이끌어갈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브리핑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민주적 정당성과 맨데이트를 확보한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반영해서 지금부터 한미 통상 장관급에서 본격적인 셔틀 협상을 가속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우리 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국익 중심의 실용주의적 협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지난 정부에서 그러니까 2+2 협의가 있었고 이후에 이제 분야별 실무 협의가 진행이 됐는데 그 바통을 사실상 이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이어받게 된 셈이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1기 때 그 주미 대사관에 근무를 하면서 상무관으로서 그 FTA 개정에도 실제로 참여를 하는 등 상당히 대미 협상 경험이 많은 분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한구 본부장의 인선은 아무래도 그러니까 구가는 명간이다. 이 소위 말해 경험의 중요성을 그러니까 말하는 속담이잖아요. 아마 그런 부분들을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히 고려를 하신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미대사관의 상무관으로도 근무를 했지만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2년을 통상교섭 본부장으로 본인이 직접 재직을 했기 때문에 이 통상교섭 실무에 대해서는 뭐 완전히 뭐 전략부터 이 일선의 여러 가지 협상 그 스케일까지, 디테일까지 다 깨고 있는 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도에 주미대사관의 상무관으로 근무할 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정부 때 한미 FTA의 개정 협상을 강하게 요구했잖아요. 그때 상당히 한국이 불리한 위치에 있었지만 이것을 우리 국익에 결코 손해가지 않는 쪽으로 협상을 이끌어내는데 주무 실무 담당자였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또 산업자원통상부의 당시 통상교섭실장을 맡았어요. 예. 그래서 그때도 뭐 여러 가지 통상 업무들을 맡았고요. 또 그리고 통상교섭본부장을 맡았을 때는 마지막 그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 때 바이든 대통령하고 그때 당시 코로나 시절 때 우리가 상당히 필요했던 것이 백신이었잖아요. 백신과 관련된 이 파트너십
협정을 체결하는데도 결정적 기여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시는 분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 정권 교체로 야인 시절 때는 미국의 뭐 이 지금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에 상주 선임 연구원으로 그 일을 했다고 그래요. 미국 유수의 경제연구소에 한국 관료 출신이 이 상주하기는 처음이었다고 할 정도로, 소위 말해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미국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결코 밀리지 않고 나름대로 상당한 그 시간 로드맵을 가지면서 아마 협상에 임할 적임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열수 실장님, 네. 그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이 대부분의 의사결정을 이제 탑다운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서 결국은 G7에서 트럼프를 만나는 것도 상당한 기회이기도 한데, 그 다자 외교 무대에서 지금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의 가능성, 그리고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한미 정상회담의 가능성도 있고 한일 정상회담의 가능성도 있고 한미일 정상회담의 가능성도 예. 있고, 이것은 다 열려 있다. 이것은 이제 우리 유승락 실장이 있는 NSC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가능성은 다 열려 있다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한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은 진짜 좀 크지 않겠는가라고 보고요. 한일 정상회담도 이에 못지않게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통령께서 취임하고 난 뒤에 외국 정상들하고 전화 통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화 통한 순서가 과거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으면은 미국, 중국, 일본 순이었는데, 이번에는 미국, 일본, 그리고 이제 중국 순이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일본을 배려한다는 그런 차원이 있었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한 얘기가 뭐 그대로 여기에 적용이 되고 있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해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고 주변국가의 관계를 계속해서 관리하고 또 해나가겠다.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이시바 시게루 총리하고는 전화를 통하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만나자고 네. 서로 또 약속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보는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일 수교가 된 지가 6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자, 그 이번에 G7에 참석을 하는 것이 초청국 자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 그동안 뭐 꾸준히 나온 목소리긴 합니다만, 최근에 이제 CSIS 발로 한 번 더 의견이 나오긴 했습니다. 한국, 호주 등을 G7에 편입을 시켜야 한다. 향후 G7 회원국이 될 가능성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G7 회원국이 될 가능성은 뭐 사실상 하루 이틀 된 문제는 아니거든요. 수년 전에도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당사자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여기에 이제 한국과 일본을 포함해서 러시아하고 인도 이런 나라도 이제 포함을 시켜야 된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 뒤에 이제 2024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CSIS에서 이제 이런 이제 보고서가 나왔고, 거기에 이 네 나라 중에서도 한국과 호주는 G7에 포함시킬 제일 앞 대열에 있다라고까지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요. 아마 이제 이번에 정상회담을 하고 G7 회의를 보고 나면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말을 꺼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 사그라들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 G7 회의하고는 그렇게 좋은 인연을 못 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것이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는 봐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여기에 접근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죠. 예. 저도 좀 첨언을 드려본다면 이제 G7을 구성하고 있는 나라들을 쭉 나열해 보면 반드시 GDP 규모로 1위부터 7등까지는 아니다. GDP 규모로 보면 2위가 중국인데 빠져 있고요. 인도가 5위인데 빠져 있죠. 또 브라질도 8위 정도 되는데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GDP 순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이 빠진 나라들을 제외해 보면 10위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단순히 GDP 규모로 1등부터 7등을 나눈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 가지 고려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GDP 규모 면에서도 고려하지만 정치 동맹국이냐, 군사 안보 동맹국이냐, 이런 기준으로도 G7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됩니다. 그러면 정치, 군사, 안보적인 면에서 동맹국에 해당되냐? 동맹국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G7 자격에는 상당 부분 거의 턱걸이 수준으로 들어간다라고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G7 국가에 그냥 초청국이 아니라 이 회원국으로서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국가들에게 어떤 것들을 더 강조해야 될까?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린다면 조금 더 우리도 미국이 필요하고 우리도 예를 들어서 캐나다나 그 밖에 영국이나 그 밖에 나라들이 필요하지만 당신 국가들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필요하다. 경제적으로 혹은 군사 안보적으로도 한국의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군함 축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한국이 이 G7의 정치 혹은 외교 경제적으로 G7 국가로 참여하는 것이 더 유리한 입장에 설 것이다라는 것을 충분히 우리 21대 대통령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그걸 관철시켜 나간다면 이번만은 아니더라도 차후에 G7 국가로 편입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